네, 반갑습니다. 이희찬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바라본 국제 정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러시아와 터키 관계 등에 대해서 한국 외대 출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교양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32회 시작합니다. 고정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꼭 그거 해줘요. 둥둥 두두둥둥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배경음악 깔아주고. 반응이 없니 이렇게 얘들아.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최고의 강사 모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다 게스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진희입니다. 저번에 아제르바이잔 편이랑 조지아 편에서 인사를 드려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 알찬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관계에 관해서 석사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터키 마르마라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경제 전공하고 있는 육명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월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제한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육명근 씨가 소개를 좀 주도적으로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극단적으로 그 의논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색깔을 밝혀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국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면 이게 굉장히 사람 이름 제도 조약 이름 많이 나오니까 그건 최소화시키고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할 텐데요. 사건을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보려면 우크라이나 서부, 우크라이나 동부, 또 크림반도 크게 세 개로 이제 분할을 쪼개서 봐야 되는데 크림반도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최근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그 세바스토폴이라는 흑해함대가 있는 그 지역까지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많이 미약한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은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는 루스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키예프가 성장했던 게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키예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이제 경제적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런 발단 중에 하나는 그 몽골 칭기스칸 있죠. 칭기스칸과 칭기스칸의 아들, 손자들이 침입을 하면서 이제 키예프가 그 루시족의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키예프가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황폐화되게 되는데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14세기 초반에 모스크바가 이제 몽골의 아직 그 영향 하에 있을 때 그 세금 징수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예프에 있던 그 러시아 정교의 대교구가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그 루시족의 정치, 경제, 또 종교적인 중심이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키예프의 영향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몽골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17세기가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러시아, 또 코사크족이라는 그 코사크 세 집단의 그 아주 각축에 벌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 코사크라는 게 뭐냐면 아마 대장 분리바라는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소설로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 율브리너가 여기서 연기를 했죠. 그 세 집단 간의 각축장이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폴란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보그단 흐멜니츠키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족콘이라고 그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사크였는데 우크라이나 동부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전에 항일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폴란드와 대립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민족 개념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의 민족 개념과 이때 당시의 민족 개념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 경제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도 있지만 후세에 의해서 민족 운동으로 둔갑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흐멜리츠키가 이제 그 폴란드와 전쟁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했지만 폴란드는 아무래도 저 정통 국가였기 때문에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이때 흐멜리츠키가 페리아슬라프 조약이랑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 러시아의 차르 황제였던 알렉세이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금 키예프 러시아를 가로지르고 있는 강이 드니프르 강인데요. 이 강의 오른쪽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기는 동시에 자신은 자치권을 얻습니다.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요. 범루식, 루스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통합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리아슬라프 협정은 단지 흐멜리츠키가 러시아에게 제안한 일시적인 군사협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반하고 뒤통수를 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인데 우리는 잠시 폴란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했던 것뿐이지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네, 여지가 그런데 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무찔렀으니까 그 조약에 의해서 너네 땅은 우리 러시아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에 편입이 되었었고 네. 이제 그 1772년에 이제 폴란드 삼국 분할 1차 삼국 분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전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전부 러시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러시아 안에 있었지만 행정 자치구가 다 달랐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게 뭐 크림반도 따로, 러시아 동부 따로, 서부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같이 오다가 우크라이나가 잠시 소비에트 혁명 후에 잠깐 몇 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됐지만 다시 소련이 성립이 되면서 큰 소련이란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로서 존재한 역사는 길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란 말이 크라이란 말이 가사 끄트머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벌써 변방 그 외곽에 있는 땅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관계를 교역과 투자로 보게 되면 러시아의 전체 교역 규모 중에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건 3%, 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교역 중에서 약 20에서 30%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지만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교역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로 수출을 하는 게 석유, 가스 수출을 하고 사오는 건 기계, 교통수단,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해옵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편인데 작진 않은 편인데 거기에는 따로 뭐 그 천연 자원이 많지 않나 봐요. 천연 자원이 많이는 있는데요. 거기 진출한 회사들이 상당 수준이 러시아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 말 총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면은 그거 다 뺏어버리겠는데? 그럼 러시아가 교역을 안 하겠죠. 가스 끊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역 품목 성격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한데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체하기 힘든 경우라서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그 우크라이나의 대러 투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투자는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인력들도 러시아로 많이 가서 3D 산업이라든가 거기에 종사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 그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가치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출하는 그 월급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서 덩달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나라가 생겼다가 해체하고 국경선이 바뀌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 못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거주지, 인프라, 산업시설이 다 구축이 됐다가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하고 없던 관세를 물고 하면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데 바퀴는 카자흐스탄, 문짝은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조달해서 조립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체가 되고 나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걸 이제 흔히 그걸 좀 유식한 말로 기업의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끊어지면서 한마디로 나라가 뭘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고 만들면 굉장히 비싸지는 네. 순간이 됩니다. 국경이 생기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관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굉장히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크림반도에 있던 흑해 함대 그 임대권이 문제가 생기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의 그 지위 문제입니다. 그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해서도 독일 쪽으로 가스가 또 넘어가죠. 예, 노드스트림이 지금 완공이 돼서 넘어가고 있고요. 아래로도 뚫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문제가 복잡해지고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지고 오고 싶어했던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가스관이랑 특히 흑해함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흑해함대는 러시아 거죠? 예, 러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를 장기 임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 러시아 땅이 됐기 때문에 음흠. 임대를 안 하고 있죠. 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다음에 자기 군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력이 필요한데 자기 나라에 떡하니 외국 군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장기 임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가스값 대금 지불을 못해서 가스를 끊는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이 가스를 굉장히 싼 값에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가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는 가스를 굉장히 싼 값에 주고 있는데 가스관이 지나가는 그 운송비까지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EU와 나토의 동진, 또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을 유지라는 큰 두 가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EU 동방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 유럽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선거나 다당제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면 EU와 FTA를 체결하게 해주고 또 경제 지원을 해주는 제휴협정을 제안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이행 정도에 따라서 EU에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소련 국가였던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가까우게 있던 나라들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내겠다는 전략인데요. EU에 가입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바로 또 제재를 취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은 동방 파트너십을 협상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내부 통합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상이한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이 우세하고 석탄, 공업 중심의 경제로 발전했고 또 칠러 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와 EU FTA가 체결이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우크라이나 동부가 되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계와 유럽 문화가 굉장히 우세하고 농업 중심으로 발달했고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려는 탈러 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반러시아, 반공산주의를 기치를 들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집단들이 있는데요. 이 집단들이 나치에도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번 2014년 그 반정부 시위 때 참여했던 극우주의자들 중에도 상당히 서부 출신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 4,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동부와 서부로 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사람이 많았나요? 동부가 사람이 많습니다. 칠러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예. 동부는 일찍부터 러시아에 편입이 돼서 그 러시아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띄었던 반면에 서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에 그 역사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른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 제정 러시아 지나고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가 된 이후에 이제 독립 우크라이나가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2대, 3대 대통령이 계속 동부와 서부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서로 이제 세력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은 꼭 같은 나라라고 해서 단일 민족, 한 의견이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의 국가적인 개념을 생각하자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아까 그 동부와 서부의 차이를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 동부가 좀 더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은 이유도 사실 공업화된 도시들이 주로 동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 편차와 소득 수준의 편차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그들에 비해서 덜 발달된 거에 대한 불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면과 그런 대외적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그런 갈등이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림반도가 1954년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페리아슬라프 협정 300주년이어서 뭐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소련 정부가 들었던 명분은 우크라이나와 크림이 뭐 경제, 영토,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그 뒤에 이면에는 후르시초프의 그 정치적인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이제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소련 정부의 넘버원이 되고 싶었지만 후르시초프도 보면 자기가 그 우크라이나 공산당 1서기를 할 때 수십만 명을 처형시키고 강제 수용 보내고 강제 이주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게 크림을 줄 테니까 내가 했던 걸 누군가 아마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로 편입이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때 또 논쟁 중에 하나가 당시 협정문을 보면 크림반도가 넘어간 게 아니라 크림주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954년에 넘어간 건데 1948년에 크림반도 안에 세바스토폴이 크림주에서 따로 자치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 법적 해석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세바스토폴도 같이 넘어가냐 아니면 세바스토폴은 안 넘어가냐 헌법까지 따지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긴 역사의 틀에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오고 나간 땅인데요. 그만큼 거기가 바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정학적 요충지 반도가 되어 있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IS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뉴스에서 잊혀졌는데 여전히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1월만 해도 상당히 또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난민 숫자만 해도 거의 1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고 복지비, 그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러시아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다른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 배정돼야 될 곳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지출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45조 원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닐 건데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 같긴 해요. 1991년 1월에 크림 지역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회복을 하겠다는 주민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통과가 됐고 이로 인해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내에 다시 자치공화국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소련 소속이 아니라 독립국이 된다면 이제 크림 지역이 따로 이제 자치적인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크림 헌법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 5월에 그 러시아 최고위원회 뭐 국회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1954년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그 결정을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또 있고요. 그러면서 93년 7월에는 그 세바스토폴 시에 관한 그 결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소련의 해체와 동시에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실제 효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자 크림 지역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바로 크림 공화국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94에서 95년 사이에 크림 반도의 자치권에서 경찰, 치안, 안보, 사법권을 제외시켜 버렸고요. 또 부다페스트 조약이 있는데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경제 지원을 해주고 국경선을 바꾸지 않겠다. 너네들의 국경선을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 이걸로 사실상 이제 크림이 러시아로 돌아오는 거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크림 자치공화국에서는 바로 이런 걸 무효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다가 그 지원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도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지원은 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방 파트너십 체결 협상을 하다가 당시 그 협상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야권 연합이었는데요. 야권 연합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 칠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탈러 세력은 아니었던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그 협상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굉장히 과격한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우크라이나 내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를 쓰고 있는데 러시아어 지위에 관한 박탈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크림반도에 있던 러시아인들로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고 나가자라는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뭔가 희망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더 갈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EU 파트너십을 빨리 다시 진행을 해라라고 나오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좀 과격하게 대응을 한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스나이퍼가 경찰을 쐈다는 말도 있고 스나이퍼가 시위대를 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를 봤습니다. 피를 봤기 때문에 또 우파 강경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EU와 손을 잡을 것처럼 그쪽 분위기로 다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EU와 손을 잡고 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만큼 높아진 상태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중단을 하게 된 게 이제 러시아에서 너희 그 EU랑 손잡게 되면 우리 전면적으로 금수 조치하고 에너지 끊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당장 그 러시아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우크라이나의 산업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야누코비치가 이제 EU와의 협상을 중단을 하면서 그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점차 이제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마침 그 기회를 보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고 크림반도와 그 동부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와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사건이 확장되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건이 확장될수록 그 미국 제재도 점점 러시아의 목을 조여가게 됩니다. 특정 회사마다 약간 제재 수준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데 크게 보자면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내 엘리트들의 이익 구조를 마비시키는 건데요. 러시아 엘리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있고요. 그 러시아 금융회사, 에너지, 방산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제재에 나서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EU 같은 경우에도 제재에 안 나설 수가 없는데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경제 관계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상당히 에너지 측면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EU의 굉장히 중요한 식료품 수출 대상국인데 EU는 그래서 사실 제재에 나설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있다가 그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네덜란드인야만 상당히 많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 가담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목적이 크림반도만 먹는 거였을까요? 사실 러시아가 동부를 자기 영토에 편입시킨다고 해도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서부는 이제 EU가 되고 나토가 되고 그러면 러시아는 또 다시 직접적으로 위에 지금 에스토니아랑도 그 나토 국가랑 닿고 있는데 잠재적 나토 가입 국가인 우크라이나랑 직접 또 영토를 맞닿게 되면 그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만약에 지금 크림 때문에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동부까지 먹으면 그건 정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부를 아마 지금 상당히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하지 않을까. 그 우크라이나를 왜 미국과 러시아가 포기를 할 수가 없냐면요.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좀 더 미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로 지금 체코에도 그 나토 미사일 방어 기지가 그 있죠. 기지가 네.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 설치할 때도 러시아가 상당히 강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미국과 그 유럽의 그 군사적인 그런 방어선이 계속 그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미국의 그 영향력이 진출을 하게 되면 바로 코앞까지 그 군사적인 위협이 다가오는 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된 거고요. 미국은 뭐 그와 반대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운 그 방어 기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에 가까운 그 우크라이나의 서부 세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 전략 기지를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가한 대표적인 제재가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큰 제재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 기업에 관한 건데요. 석유랑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요 산유 그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감산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를 쫓아가 보면 어쨌든 이거는 미국의 셰일 혁명, 물론 셰일 혁명을 러시아를 죽이려고 그 개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줬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자꾸 미국이나 EU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한 건 없나요? 물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요. 자신들의 마켓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4년 8월에 금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EU,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대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 상대로 해서 이제 먹을 거, 고기, 생선,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을 바로 수입을 안 하게 됩니다. 미국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걸 러시아에 수출 안 해도. 그런데 이제 EU 내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소련 때부터 그 러시아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어서 갑자기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벨라루스를 통해서 유럽산 물품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고도 하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도 금융 제재가 들어갔지만 또 스위스가 있잖아요. 이제 자산 동결을 하려고 해도 그걸 미리 기업들이 아니까 제재는 하지만 죽일 정도로까지는 안 하는. 네. 목숨은 붙어 있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제재를 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가 민스크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민스크 합의가 크게 두 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14년 9월 5일에 1차 민스크 휴전협정이 있었는데요. 협정을 체결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정부군이랑 반군이랑 전투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이 대러 제재도 확대하게 되고 러시아도 그 미국이나 EU에 대해서 제재를 더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다시 2015년 2월에 2차 민스크 휴전 협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는 계속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 협정은 지어졌지만 그 요구 조건 중에 러시아군을 동부에서 빼라라는 건데 러시아가 빼려면 너네도 빼라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화력 사용을 멈춰라라고 하는데 양쪽 다 휴전 협정은 쉽지만 그걸 이행하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따로 영향은 없는가는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라식 수술값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식 수술을 할 때 엑시머 레이저 가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가스를 수입을 못하고 또는 한 통에 가격이 10배, 20배, 30배까지 올라와 버리니까는 도리어 라식 수술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즉 굉장히 우리와 먼 나라의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는 간접적인 피해일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 핵포기 불가 입장을 굉장히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경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변했죠. 국경이. 북한이 이걸 보고 우리도 핵을 포기하면 국경이 변화했을 때 뭔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단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미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다 우리나라 주요 4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는 1순위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안들에 있어서 러시아냐 미국이냐 선택해야 될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고요.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한국에 많은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가장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려고 자주 많이 오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금수 조치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엠바고 한 식품들을 대체로 수출하기 좀 애매한데 그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수입 대체화 정책을 많이 펴면서 관련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설 건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관련된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을 했잖아요. 6개월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언론에서는 아마 2016년 올해 7월까지 지금 연장된 제재가 마지막일 거다라고 거의 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3의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
또 적이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적의 적은 내 편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에 적의 적이 내 편이 아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공공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 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를 계속 다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할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데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매달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